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시장 뒷골목. 차고 어두운 밤거리에는 오래된 간판들과 희미한 조명이 서로의 그림자를 삼키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낮과 밤의 얼굴이 완전히 달랐죠. 낮에는 상인들의 외침과 손님들의 발걸음으로 북적였지만 해가 지고 나면 죽은 듯이 조용해지는 곳이었습니다. 포장마차와 노포 술집들 사이로 술에 취한 이들이 비틀거리며 지나갔고 말없는 어른들의 그림자가 불빛 아래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런 밤거리 한복판, 특히 시장 사람들 발길이 잦은 교차로 모퉁이에 낯선 간판이 하나 들어섰습니다. 하얀 글씨로 쓰인 태열국밥이라는 네 글자가 죽도시장 뒷골목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화려한 간판들 사이에서 소박하고 수수한 느낌이었지만 묘하게 시선을 끄는 뭔가가 있었죠. 정태열 67. 강직한 인상의 남자는 포항에 조용히 둥지를 틀었습니다. 키 182cm의 건장한 체격에 오랜 훈련으로 단련된 군인다운 자세. 특전사에서 30년을 보낸 남자는 국밥을 끓이는 손놀림조차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누구도 그가 중동 파병까지 경험한 특전사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정태열 또한 그런 과거를 굳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국밥을 끓이며 살아가려 했을 뿐이었죠. 여기 국밥집이 생겼네. 회장하기 좋겠는데. 술에 취한 손님 하나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정태열은 고개를 살짝 숙이며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리에 앉으시면 국밥 곧 나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묵직했습니다. 수십 년간 명령과 보고를 주고받으며 살아온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손님은 흐린 눈으로 정태열을 한번 쓱 훑어보고는 구석 자리에 털썩 앉았습니다. 순대국밥 하나요. 근데 여기 언제 열었어요? 일주일 전에 문 열었습니다. 아직 손님은 많지 않네요. 정태열은 말이 적었습니다. 필요한 말만 하고 나머지는 국밥으로 대화하는 스타일이었죠. 그는 뚝배기에 육수를 붓고 부드러운 순대와 살코기를 올려 조심스럽게 국밥 한 그릇을 완성했습니다. 여기 순대국밥 나왔습니다. 천천히 드시고 양념은 기호에 맞게 넣으십시오. 손님은 한 숟가락 떠먹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와, 이거 진짜 맛있네요. 사장님 예전에 장사하셨어요. 맛이 엄청 깊은데. 정태열은 미소만 지었습니다. 사실 그는 30년 군 생활 내내 부대원들을 위해 종종 국밥을 끓이던 사람이었습니다. 특수전 부대원들의 훈련이 끝난 후 그가 끓여주는 국밥 한 그릇은 지옥 같은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천국의 맛이었죠. 그 시절의 비법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그냥 오래 끓여봤습니다. 맛있게 드셔주셔서 고맙습니다. 정태열의 목표는 단순했습니다. 죽도시장 어귀에서 술 마시고 나온 사람들이 따뜻하게 해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 그것이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의 욕심은 없었습니다. 30년 군 생활을 마치고 받은 퇴직금으로 조용히 가게 하나 열고 남은 인생을 정직하게 살아가려 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몰랐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이곳 죽도시장 뒷골목은 단순한 상권이 아니었습니다. 이 거리는 북해파라는 지역 폭력 조직이 오랫동안 장악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룰이 있었고 모든 가게는 그 룰을 암묵적으로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태열. 그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자신도 모르게 그 질서에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도전장을 내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포항 죽도시장의 아침은 조용했습니다. 정태열은 여느 때처럼 아침 6시에 일어나 가게를 정리했고 시장으로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신선한 순대와 사골, 잡뼈, 대파, 마늘, 양파. 하루치 국밥 재료를 빠짐없이 챙겨 돌아왔습니다. 그의 하루는 단순했고 충실했습니다. 국밥을 준비하고 손님이 오면 따뜻하게 한 그릇 내어주는 일. 그게 전부였습니다. 사장님 이 동네 처음이시죠?
채소를 팔던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정태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한 달 전에 이사 왔습니다. 국밥집 열었어요. 어디요? 축도시장 교차로 코너요. 아주머니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걱정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죠. 거긴 좀 조심하셔야 해요. 그 이상은 말하지 않았고 정태열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장을 본 후 가게로 돌아와 육수를 끓이기 시작했죠. 향긋한 고기 냄새와 깊은 국물 향이 가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첫 주는 조용했습니다. 하루에 손님 10명 남짓. 하지만 시작하는 장사치고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둘째 주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것이었죠. 야야, 거기 순대 국밥집 알아? 진짜 국물 맛 장난 아니래. 들었어. 해장으로 끝내준다던데. 사장님, 국밥 리필 되나요? 하나둘 늘어나는 손님들. 특히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 포장마차나 술집에서 나온 취객들이 줄지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정태열의 국밥은 해장 음식으로 최고였습니다. 특제 양념, 오래 우린 육수, 부드러운 순대. 술에 절은 사람들의 속을 말끔히 씻어주는 맛이었습니다. 그러나 손님이 늘어나자 문제가 함께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밤, 옆 건물 막걸리집 주인이 조심스럽게 가게를 찾았습니다. 사장님, 장사 잘 되시는 것 같아서 축하드립니다만 한 말씀 드릴 게 있어서요. 정태열은 고개를 끄덕이며 국밥을 계속 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여기 이 동네는 좀 특별한 규칙이 있어요. 새로 들어온 가게는 허락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는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보호비를 좀 내야 해요. 다들 그렇게 합니다. 그게 이 동네의 불문율이라. 정태열은 국자를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잠시 날카로워졌고 누구에게 내는 겁니까? 북해파. 이 동네를 관리하는 사람들이에요.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 그렇게 내면 가게가 평안하게 돌아갑니다. 술집 주인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곧 그분들이 직접 찾아오실 거예요. 너무 거슬리게는 하지 마세요. 다들 그렇게 살아요. 경찰도 뭐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정태열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30년 군 생활 동안 그는 불의를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죠. 특히 약자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보면 그냥 넘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는 조용히 살아가려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충고 감사합니다. 술집 주인은 안도하듯 한숨을 쉬며 가게를 나갔고 정태열은 다시 국밥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그는 세상의 부조리함에 맞서기 위해 군인이 되었고 지금은 은퇴했지만 그 마음속 정의감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다음 날 밤, 가게는 더 북적였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손님은 늘었고 자정을 넘어가자 자리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사장님, 국밥 진짜 대박이에요. 진짜 이런 맛 처음이에요. 정태열은 말없이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문이 요란하게 열리며 검은 가죽 재킷을 입은 남자들 6명이 들어섰습니다. 가게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손님들은 고개를 숙이거나 시선을 피했습니다. 남자들 중 앞장선 사내가 가게를 쓱 훑어보더니 정태열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칼자국이 선명한 얼굴, 날카로운 눈빛. 국밥집이네. 잘 되는 것 같아서 축하하러 왔어.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속에 감춰진 위협은 분명했습니다. 사람들이 자리를 서둘러 떠났고 가게엔 정태열과 그들만 남았습니다. 북해파 행동대장 문기혁입니다. 나랑 잠깐 이야기 좀 하시죠. 정태열은 국자를 들고 있는 손에 천천히 힘을 주었습니다. 문기혁은 그런 반응을 즐기듯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우리 두목님이 인사 한번 나누고 싶다고 하네요. 새로운 가게가 이렇게 잘 되니까 말이죠. 우리도 기쁘네요. 그 말 속엔 분명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너의 성공이 우리 영역을 침범하고 있다는 경고. 정태열은 알게 되었습니다. 시장에서 채소 아주머니와 술집 주인이 왜 그런 표정을 지었는지를. 국밥이나 한 그릇 드시겠습니까? 정태열의 대답은 단순했습니다. 문기혁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이런 반응은 처음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상인들은 떨며 사정하거나 순순히 복종하곤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음에 올게요. 오늘은 그냥 인사만 하러 온 거니까. 문기혁은 눈짓했고 부하들은 가게를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 말은 분명한 경고였습니다. 다시 뵙겠습니다, 사장님. 문이 닫히고 가게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남은 손님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정태열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정태열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국밥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파도가 일고 있었습니다. 정태열은 알았습니다. 이제 조용한 은퇴 생활은 불가능하다는 것을요. 죽도시장 뒷골목의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정태열은 가게 문을 닫고 주방을 정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어김없이 새벽 6시에 일어났고 늘 하던 대로 장을 보고 국밥을 준비했습니다. 육수가 끓고 고기 냄새가 퍼지고 국밥집은 평소처럼 하루를 시작했지만 어딘가 공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정태열은 그것을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첫 주 손님 10명, 둘째 주는 20명. 하지만 그날 점심은 단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정태열은 앞치마를 벗고 가게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가게 앞 인도에는 검은 재킷을 입은 남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죽도시장 손님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골목을 버티고 서서 지나가는 이들을 막고 있었습니다. 여기 오늘 영업 안 해요. 딴 데 가세요. 사장님이 급한 일이 있어서요. 사람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험상궂은 얼굴을 보고는 묻지도 않고 돌아섰습니다. 정태열은 그들 앞에 섰습니다. 제가 있는 이 길 앞에서 비켜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조용했지만 강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조직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사장님,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 아시죠? 부업이 내시지 않으면 이런 일 계속될 겁니다. 정태열은 말없이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30년 특전사 생활 동안 그는 이보다 훨씬 위험한 상황들을 수없이 겪어왔습니다. 북한 경계선, 해외 파병, 생사가 오가는 작전. 이 정도 위협은 그에게 위협조차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내 가게 앞에서 비켜주십시오. 순간 정태열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조용히 끓던 눈빛이 날카롭게 벼려진 군인의 눈빛으로 바뀌었습니다. 조직원 하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팔에 문신이 가득한 남자였습니다. 사장님, 우리 두목님 인내심이 많지 않습니다. 그냥 다들 내니까 사장님도 따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정태열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의 몸은 느슨해 보였지만 문기혁은 그가 언제든 대응할 수 있는 자세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알았어요. 오늘은 물러갑니다. 하지만 이게 끝은 아닙니다. 그들은 물러났고 정태열은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날 하루 종일 손님은 2명뿐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지난번 가게를 찾았던 옆 술집 사장이 다시 왔습니다. 사장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정태열은 조용히 국밥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지만 전 불합리한 건 용납 못합니다. 술집 주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사람들 다른 가게에도 압력 넣고 있어요. 저 국밥집 때문에 이 동네 룰이 흔들린다고 하면서요. 지금은 다들 사장님이 물러나길 바라고 있어요.
정태열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주변 상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 그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장사하겠다고 마음먹었으면 끝까지 합니다. 사장님, 여기선 다들 보호비 내고 조용히 사는 게 최선이에요. 모두가 그렇게 산다고 해서 그게 옳은 건 아닙니다. 술집 주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가게를 나갔습니다. 다음 날 북해파의 압박은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이젠 가게 앞뿐 아니라 골목 입구까지 조직원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정태열 국밥집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집에서 밥 먹고 식중독 걸렸다더라. 위생 상태 엉망이라던데. 밤이 되자 술에 취한 척한 몇몇 조직원들이 가게에 들어와 행패를 부렸습니다. 그들은 일부러 술병을 던지고 테이블을 엎었습니다. 정태열은 묵묵히 그것들을 치웠습니다. 그의 인내심은 강했습니다. 이틀, 사흘, 그리고 나흘. 손님은 점점 줄었고 가게의 매출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주변 상인들은 그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해파의 보복이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문기혁이 다시 가게를 찾았습니다. 이번엔 혼자였습니다. 가게는 텅 비어 있었고 그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사장님, 순대국밥 하나 주세요. 정태열은 말없이 국밥을 끓였습니다. 뚝배기에 육수를 붓고 순대를 얹고 말없이 그릇을 문기혁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문기혁은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진짜 맛있네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런 국밥을 아무도 못 먹게 된다는 게 안타깝네요. 무슨 말씀이신지요? 정태열은 여전히 평온한 목소리였습니다. 사장님도 보셨잖아요. 가게가 텅 비었잖아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냥 보호비 내고 평화롭게 사시는 게 어떻습니까? 정태열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손님들로 북적이던 거리가 이제는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결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군인 출신입니다. 30년 동안 이 나라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그 평화를 지키던 이유는 약자들이 편히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이제 와서 불의에 굴복할 수는 없습니다. 문기혁의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도 해병대 출신이었습니다. 정태열의 말에 어디선가 익숙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사장님 개인적으로는 존경합니다. 하지만 이건 비즈니스예요. 우리 두목님은 이런 상황을 용납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직접 처리하라고 하시겠죠. 문기혁은 국밥을 다 먹고 일어났습니다. 돈을 놓고 가려다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맛있는 국밥 감사합니다. 사장님 조심하세요. 정태열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조용히 주방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내가 원하는 건 단순히 국밥을 끓이는 일이었을까? 정말 이대로 포기할 수 있을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이 오면 더 큰 파도가 몰려오리라는 걸요. 죽도시장 뒷골목의 새벽 2시. 술집들이 하나둘 문을 닫는 시간. 그러나 평소와는 다른 긴장감이 거리를 감돌고 있었습니다. 정태열 국밥 앞에 검은 승합차 3대가 나란히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검은 가죽 재킷을 입은 남자들이 조용히 내렸습니다. 모두 합쳐 15명. 그들 중 앞에 선 남자. 문기혁이었습니다. 그는 지난 일주일 동안 정태열의 가게를 온갖 방식으로 압박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두목 이무고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며 오늘 밤 그 국밥집 문제를 끝내라고 명령했습니다. 들어간다.
문기혁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그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그는 정태열이란 사람에 대해 조사해 보려 했지만 어떤 정보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기록은 깔끔하게 사라져 있었고 주민등록 이전 외에는 흔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정태열은 가게 안에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이들이 올 줄 알고 있었던 듯 주방에서 조용히 국밥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사장, 이제 끝이야. 문기혁의 부하 하나가 소리쳤고 가게 안의 테이블과 의자를 발로 차며 위협적인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오셨군요. 정태열은 평온한 목소리로 그들을 맞았습니다. 그는 국자를 내려놓고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건장한 체격, 예순을 넘긴 나이에도 그의 몸은 단단했고 자세는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보호비를 내거나 가게를 접거나. 문기혁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번엔 반드시 이 일을 마무리 지어야 했습니다. 선택할 게 없습니다. 정태열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죠. 문기혁이 손짓하자 부하 2명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들은 정태열의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정태열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국밥집 사장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전장을 넘나든 특전사 출신 교관의 눈빛. 정태열은 몸을 살짝 틀었고 잡으려는 남자의 손목을 꺾었습니다. 비명과 함께 남자는 무릎을 꿇었고 다른 한 명은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뭐야, 이 사람. 가게 안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아무도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문기혁은 그 자리에 멈췄습니다. 그는 방금 본 눈빛이 어디선가 익숙하다고 느꼈습니다. 모두 물러서. 그의 명령에 부하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천천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문기혁은 조심스럽게 정태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다가 갑자기 눈이 커졌습니다. 혹시 교관님이십니까? 문기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태열의 표정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도 문기혁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문하사. 가게 안의 시간이 멈춘 듯 두 사람의 눈빛이 교차했습니다. 교관님 정말 맞으십니까? 문기혁은 믿기지 않는 듯 그의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20살 시절 해병 수색대 훈련소에서 지옥의 교관이라 불렸던 남자. 바로 그 사람이 지금 자신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문기혁의 눈에는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존재, 동시에 가장 존경했던 사람.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정태열의 목소리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국밥집 사장이 아닌 훈련소의 교관 목소리. 문기혁은 본능적으로 자세를 고쳤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그의 몸은 여전히 교관의 명령에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교관님. 부하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자신들이 따르던 행동대장이 한순간에 고개를 숙인 것입니다. 행동대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닥쳐. 문기혁의 외침에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부하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분은 건드리면 안 된다. 하지만 두목님이. 내가 책임질 거다. 모두 물러나. 그의 명령에 부하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당황했지만 결국 천천히 가게를 나갔습니다. 정태열과 문기혁.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문기혁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습니다. 교관님, 저는 길을 잃었습니다.
제대 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방황하다가 푸케파에 들어갔습니다. 정태열은 잠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엔 실망과 안타까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잊었나? 그 말에 문기혁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것은 그가 훈련소에서 매일같이 외치던 신조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에게 잔인했고 그는 자신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나가게. 정태열은 조용히 말했고 문기혁은 곧장 손짓해 부하들을 이끌고 떠났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고개를 숙였습니다. 교관님 정말 죄송합니다. 가게 문이 닫히고 정태열은 조용히 깨진 유리 조각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죽도시장의 밤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어딘가 한 줄기 바람이 방향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태열 국밥은 평소처럼 문을 열었습니다. 변한 것이 있다면 가게 주변을 바라보는 이웃들의 눈빛이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부케파랑 맞서신 거예요? 옆 슈퍼마켓 주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태열은 미소만 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저 오해가 있었을 뿐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가게 앞에서 사라졌어요. 모두가 봤어요. 정태열은 더 이상의 대답 없이 조용히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영웅처럼 불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국밥을 끓이고 살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오전 11시. 가게 문이 열리고 문기혁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검은 가죽 재킷이 아닌 단정한 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태열은 그를 그저 평범한 손님처럼 맞이했습니다. 문기혁은 카운터 앞에 조심스럽게 섰습니다. 교관님 아니 사장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말해보게. 저 푸케파에서 나왔습니다. 정태열의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는 문기혁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왜? 교관님을 다시 뵙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가야 할 길이 아니었다는 걸요. 문기혁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태열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 함께. 국밥 한 그릇 먹고 가게. 문기혁은 감사한 얼굴로 자리에 앉았고 정태열은 조용히 국밥 한 그릇을 그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네. 내가 60 넘어서 이 국밥집을 연 것처럼. 그 말에 문기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20년 만에 자신의 길을 다시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사장님 조심하셔야 합니다. 두목, 이무고는 이대로 물러나지 않을 겁니다. 걱정 말게. 나는 내 국밥이나 끓일 뿐이야. 그날 오후 가게에는 손님이 평소보다 많았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부케파가 건드리지 못한 국밥집. 사장님이 특수부대 출신이라는 카더라. 무술고수라는 말도 나돌았습니다. 사장님 진짜 전직 교관이셨어요. 사장님 무술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돼요? 정태열은 모든 질문에 미소로만 답했습니다. 그는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국밥 한 그릇을 제대로 끓이는데 집중할 뿐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가게 앞에 다시 부케파 조직원 몇 명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리를 두고 가게를 지켜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진짜야? 저 사람이 호랑이 교관이라던데. 행동대장이 갑자기 무릎 꿇고 사과했다잖아. 그들의 눈에는 경계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무고는 자신의 아지트에서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감히 나를 거역해. 내가 누군 줄 알고. 그는 휴대폰을 집어들고 다른 부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직접 가서 그 가게 부숴버려. 이건 내 명령이다. 그러나 이무고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미 그의 조직 내부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문기혁의 선택은 다른 조직원들에게도 영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과거 군 경험이 있던 조직원들은 정태열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훈련소 전설 호랑이 교관. 그를 쉽게 건드릴 수 없다는 걸 점점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죽도시장은 평소와 다른 분위기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장날도 아닌데 가게 앞에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북해파 두목이 온대. 정말 가게를 부술 생각이래. 수군거림 속에서 정태열은 평소처럼 육수를 끓이고 양념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11시, 검은 고급 승용차 2대가 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이무곤이 내렸습니다. 50대 중반, 크고 강한 체격, 날카로운 눈빛, 그 뒤로 정장을 입은 조직원들이 따랐습니다. 그들은 가게 안으로 들어갔고 손님들은 서둘러 자리를 비웠습니다. 가게에는 정태열과 북해파 사람들만 남았습니다. 정태열, 접니다. 내가 누군지 알겠지? 북해파 두목 이무곤 씨. 그래. 난 이 시장을 20년간 통제해온 사람이다. 내 허락 없이 여기서 장사하는 건 불가능해. 정태열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국밥 한 그릇 드시겠습니까? 이무곤은 당황한 듯 표정을 바꿨습니다. 지금 내 말이 농담으로 들려? 아닙니다. 국밥 드시겠느냐는 질문입니다. 이무곤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가게 지금 당장 접어. 아니면 내가 부숴버릴 거야. 그 순간 가게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문기혁이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차림. 더 이상 행동대장이 아니었지만 그의 눈빛은 예전보다 더 단단했습니다. 그만하시죠. 이분은 우리가 건드릴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뭐? 훈련소에서 저를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호랑이 교관이었습니다. 이무곤은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는 손짓했고 부하들이 앞으로 나서려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 몇 명은 정태열의 이름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의 전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무곤은 직접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럼 내가 직접 처리하지. 그는 주먹을 들어 올렸고 정태열은 조용히 한 발자국 움직였습니다. 이무곤의 손목은 그 순간 간단히 꺾였습니다. 그는 고통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태열의 눈빛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했고 오직 원칙으로 움직이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이무곤 씨. 난 그저 국밥을 끓이고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 그만하시죠. 그 말이 끝나자마자 가게 밖에서 경찰차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경찰이다. 모두 움직이지 마. 경찰들이 가게로 들이닥쳤습니다. 이무곤 씨. 당신을 갈취 협박 폭력 혐의로 체포합니다. 이무곤은 놀란 얼굴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게 무슨... 문기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제 제가 신고했습니다. 가게 밖에서는 상인들과 주민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20년 만에 죽도시장의 어둠이 걷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태열은 평소처럼 가게 문을 닫고 주방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언제나처럼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는 늘 그래왔듯 오늘도 최고의 국밥을 만들기 위해 정성을 다했습니다. 죽도시장 뒷골목.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의 골목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웃었고, 가게는 활기를 되찾았고, 태열 국밥은 그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호랑이 교관이라 불렸던 한 남자는 여전히 조용히 국밥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전설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